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한국신용데이터 분석팀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박윤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어떤 시스템적인 측면보다는 실무자가 겪는 어떻게 AI를 통해서 비즈니스 문제를 해결하는지에 대해서 초점을 두고 제목은 KCD의 데이터브릭스를 활용한 AI 프랜차이즈 사업장 탐지 모델 구축기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보겠습니다. 네, 일단 먼저 저희 회사 소개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는 한국신용데이터라는 회사이고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서비스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명절에 본가에 가서 친척분들께 제가 이제 한국신용데이터 다닌다고 말하면 뭐 어디 공기업이냐, 아니 뭐 채권 주식 회사냐라는 말을 가끔 하시곤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점을 일단 확실히 짚고 넘어가고 싶고, 저희 회사는 가입된 유저가 등록한 사업장이 약 210만 개가 넘어가고 저희 분석 대상인 관리 거래액이 현재 682조 원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간 유치한 투자액은 누적 투자액은 3,100억을 넘었고 저희는 중소기업 벤처부로부터 인증을 받은 공식적인 유니콘 기업입니다. 일단 저희 KCD 코어에서 운영하고 있는 캐시노트 서비스가 있고, 그리고 저희 자회사로 국내 최초 소상공인 전문 평가사인 KCS, 그리고 벤피지 결제망 서비스를 운영하는 KPN, 그리고 포스 솔루션을 운영하는 IMU 등이 있습니다. KCD는 이제 오른쪽과 같은 캐시노트라는 이름으로 이제 소상공인과 사업자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어떤 서비스를 운영하는지를 일단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대상으로 하는 유저들이 사장님이라는 특성을 고려했을 때 이제 이거를 B2C로 볼 수도 있지만 이걸 B2B의 영역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어떤 회사를 운영할 때 규모를 막론하고 이제 필요로 하는 역할과 기능은 매한 한 가지인데요. 뭐 인사, 재무, 뭐 영업, 상품 개발, 비용 관리까지 이 모든 영역을 소상공인 한 분이 이제 각각 커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를 도와드리기 위해서 저희는 캐시노트라는 서비스 하에서 뭐 장부 서비스, 아니면 단골 고객 관리라는 매장 서비스, 아니면 익명 소통 공간을 만들어서 블라인더와 같은 어떤 커뮤니티 서비스, 유료 심화 기능을 제공하는 구독 서비스, 그리고 그 외에 마켓플레이스 혹은 금융 서비스와 같은 이런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다 보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사업장을 잘 이해하는 것이 곧 더 좋은 서비스를 만드는 일과 직결되고, 이를 위한 데이터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제 발표 기회를 제안받고 일단 어떤 주제를 해야 되나 고민을 했는데 이제 세 개 컬러가 같은 걸 보시면 이제 데이터브릭스에서 저희 KCD가 세 번의 발표를 했고 이번이 네 번째 발표인데요. 야구에서 4번 타자가 중요하듯이 저도 이번에 네 번째인 만큼 의미 있는 주제를 발표하면 좋을 것 같아서 저희 비즈니스와 그리고 문제 해결 그리고 기술적인 측면을 고루 다룰 수 있는 주제를 탐색했습니다. 그리고 저의 개인적인 얘기를 하자면 저는 약간 지식의 저주라는 인지 편향에 사로잡혀 있는 편인데, 제가 알고 있는 것도 남들이 다 알고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지만 오늘은 제가 드리는 말씀이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주제를 다음과 같이 선정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정한 주제 이야기의 핵심 키워드는 바로 프랜차이즈입니다. 프랜차이즈는 단순한 브랜드 정보가 아니라 업종 비교, 그리고 매출 비교, 상권 분석, 그리고 제휴 가능성까지 그런 것까지가 이어지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기준 정보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프랜차이즈 문제를 정확하게 푼다는 건 하나의 데이터 정제 작업이 아니라 이제 수많은 비즈니스 기능의 시작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왜 프랜차이즈 데이터가 저희 KCD와 중요하냐를 조금 더 직접적으로 말씀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약 210만 개의 사업장으로부터 나온 어떤 서비스이고 매출, 비용, 입금 등과 같은 가게 운영 데이터를 통합 관리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어떤 사업장이 어떤 프랜차이즈인지를 알게 된다면 일단 업종 카테고리 표준화가 바로 가능해지고, 그리고 같은 업종 안에서 비교나 벤치마킹이 훨씬 정교해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단순히 치킨 집이라고 보는 것과 이 집이 어떤 치킨 브랜드인 것까지를 알게 되는 것은 그 분석의 수준과 깊이가 아예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정확한 프랜차이즈 정보는 사장님에게 더 정교한 어떤 리포트와 상권 인사이트를 제공하는 기반이 되고, 어떤 외부 파트너십과 그리고 본사 단위 지와 같은 B2B 영업기회 발굴과도 이제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외부 정부 기관 혹은 언론 기관과 리포트를 자주 발간하는데요. 이때 지역별 출점 트렌드나
어떤 급성장 브랜드를 읽는데도 활용할 수 있고 무엇보다 저희가 제공하는 데이터 전반의 수준이 올라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만약에 저희가 전국 모든 프랜차이즈 리스트가 있고 지점이 모든 게 완벽하게 있다면 이 문제를 풀 이유 자체가 없지만 이렇게 표준화되어 있는 정보는 일단 애초에 존재하지 않고 각 프랜차이즈 그 업체에서도 공개하기를 꺼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결국에 내부에 보유한 사업장 데이터와 외부 프랜차이즈 공개된 정보를 조합해서 어떤 브랜드를 인지를 정확하게 추정해야 되는 문제에 맞닥뜨리게 됐습니다. 네, 실제 문제를 예시로 보여드리면 다음과 같은데요. 이제 오른쪽을 보면 그 유명한 이제 깐부 해동이 일어났던 깐부치킨 삼성점을 예시로 들면 저희가 보유한 데이터는 이 사업장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그리고 업종은 치킨 전문점과 같이 이런 업종이 있고 그리고 깐부치킨 삼성점이라는 사업장명 그리고 이 사업장의 매출이 어느 정도 나오고 있는지의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저 깐부치킨 상성점과 같은 아주 아름다운 이 형태의 사업장명이만 있다면 좋겠지만 실제 현실에서는 굉장히 지저분한 데이터들이 다수 섞여 있다는 점을 미리 감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외부 기준 데이터로 삼은 것은 이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가맹 사업거래 정보 공개서라는 것을 이제 공개하고 저희는 이걸 수집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보면은 본사 이름이라고 볼 수 있는 상호명 그리고 프랜차이즈 명이라고 볼 수 있는 영업 표지 그리고 업종 하지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업종과 좀 다른 체계로 이제 존재하고요. 그리고 최초 등록일 같은 게 있고 이 정보 공개서는 매일 업데이트 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둘을 결국 결합하게 된다는 거는 아까 전에 보였던 내부 데이터는 실사용 데이터이고 그리고 지금 여기 보이는 외부 데이터는 이제 기준 데이터가 되는데 이 둘의 언어 자체가 달라서 이 둘의 언어를 맞추는 작업이 굉장히 필수적인 과정이었다는 점 일단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흩어져 있는 프랜차이즈를 그만 가만히 뒀냐라고 하면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제 저희도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라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대처는 하고 있었는데 기존에 이 문제를 상당히 이제 수작업으로 풀고 있었던 게 좀 아픈 포인트였긴 했습니다. 이제 분석가 한 명이 이제 정보 공개서를 쭉 보고 표준 상호를 이제 수집한 다음에 그거에 기반한 정규 표현식을 직접 작성하고 예외 규칙을 보강하고 배치 처리를 통해서 데이터 레이블을 부여하는 식으로 계속 운영되고 있었는데요. 근데 이러한 방식은 일단 그 분석가 한 명이 굉장히 고달프기도 하고 그리고 이 규칙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아까 뭐 리콜과 프리시전 얘기를 해주셨는데 오탐에 대한 일단 관리가 굉장히 힘들어지고 그리고 한 명이 쏟아야 되는 시간 때문에 다른 일을 못하는 경우 그리고 이 상호명 안에는 약어 다국어 그리고 변형된 표기까지 다양한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새로운 케이스가 들어올 때마다 이제 되게 애독하게 움직여야 된다는 일단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케이스를 모두 이제 애독하게 해결하다 보면은 일단 결국 확장적이지 못한 좀 한계가 결국에 봉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결국 규칙을 계속 덧대는 방식을 일단 스탑시키고 이제 데이터 중심의 자동화 체계로 가자고 판단을 했습니다. 근데 이 프로젝트 설계에서 이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원칙은 다음과 같은데요. 보통의 회사에서 약간 이러한 분류 문제를 맞닥뜨리게 되면 약간 오른쪽 위처럼 일단 바로 튀어나오는 얘기인 것 같아요. 일단 GPT나 뭐 다른 LLM API 찔러서 한번 해결해 보죠. 라는 식이 바로 떠오르기 마련인데 저는 이제 그때마다 약간 이제 진절머리 치면서 210만 개를 다 돌리실 건지 그리고 신규로 들어오는 건 그리고 기존에 있는 사업장 이름이 바뀌면 그리고 틀리고 그리고 다르면 어떻게 관리할 건지를 매번 얘기하지만 저 오른쪽 위와 같은 질문은 항상 들어오곤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저 혼자 풀 수 있는 상황이었을 때 가장 제가 고집했던 건 모든 문제를 LLM으로 풀지 않겠다라는 얘기였고 저희가 지금 해결하려는 문제는 프랜차이즈 이름 분류고 이거는 되게 어떻게 보면 정해진 패턴과 규칙이 존재하는 되게 단순한 토끼 사냥과 같다고 생각했고 저 오른쪽 위처럼 API로 풀려는 어떤 시도는 일단 조그마한 토끼 하나를 이제 우주함선을 잡는 격이라 생각했어요. 이거는 결국 비용 그리고 속도 그리고 통제 불가능성이라는 점에서 낭비가 초래될 수 있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모델은 쓰긴 해야 되니까 어떤 모델을 써야 될지 일단 기준은 이제 비용 정확도 통제권 측면인데요. 일단 첫째는 비용 효율성입니다. 일단 매일 유입되는 대량 데이터를 감당하려면 일단 합리적인 비용과 처리 속도가 이제 필요합니다. 네, 그 뒤로는 데이터 신뢰도인데 일단 유사 상호명 오탐을 줄이고 이제 실제 프랜차이즈만 정확히 잡아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점 그리고 결과 통제권인데 저는 이게 이제 내부에서 쓰이거나 뭐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 중간 과정이 아니라 결국 직접 비즈니스 의사결정에 활용되는 어떤 데이터이기 때문에 할루시네이션 없이 진짜 일관된 결과를 내놓는 모델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으로 보면
이제 LLM이 사람이 하던 복잡한 전처리 규칙을 대체하는 유연성에서 강점이지만 전수 분류를 맡기기에는 비용과 일관성 측면에서는 한계가 있었다라는 측면. 그리고 반면에 이제 인코더 계열의 이제 로베르타를 활용한 딥러닝 모델을 만약에 쓴다면 학습된 패턴 안에서 빠르고 저렴하게 일관 내 분류를 수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단 두 모델을 후보 모델로 삼았습니다. 네, 그래서 만든 구조가 이 역할 분담 구조인데 먼저 1단계에서 일단 그 유연한 전처리가 필요한 부분은 이제 GPT-4 미니를 사용해서 복잡한 비정형 텍스트를 정리하고 표준화하는 데에만 제한적으로 사용했습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대부분 한글 프랜차이즈명인데 저희가 상호명이 영어거나 어떤 한문, 일본어만 이렇게 존재하는 경우에는 이걸 한글 기준으로 맞춘다든지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다른 책에 있는 업종을 이제 매칭시키는 테이블을 만든다든지 하는 데에만 이런 LLM을 쓰게 됐고요. 그랬을 때 이 구조의 장점, 그다음에 이제 핵심 분류에서는 이제 로베르타라는 이제 인코더 계열 인베딩 레이어를 활용한 딥러닝 모델을 만드는 거를 일단 삼았는데 이때는 이제 실제 프랜차이즈를 이제 분류하고 판별하는 역할을 전담하고 이때 미분류 레이블까지 포함해서 이제 약 1.2만 개 클래스를 이제 수행하도록 이제 탐지하도록 이제 설계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 구조의 이제 장점은 이제 LLM의 유연함을 살리되 결과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구간은 더 저렴하고 빠른 모델이 일관되게 뱉어내는 결과가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중간에는 이제 완전 일치 매칭이나 유사도 일치 어떤 그런 룰들을 마련해가지고 가능한 한 단순한 케이스는 그냥 빠르고 그냥 강력하게 쳐내버리고 어려운 케이스만 뒤로 넘기는 구조를 저희가 이제 설계했습니다. 근데 실제 태스크에서 진짜 마주한 문제는 이제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상호명이 진짜 너무 더럽습니다. 이제 일단 띄어쓰기 오류가 있고 그리고 붙여쓰기가 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지점명이 뭐 괄호 안에 들어갔다든지 앞에 있다든지 중간에 들어간다든지 하는 그런 혼재 등으로 인해서 단순 매칭이 힘든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브랜드 약어 오탐지가 좀 굉장히 트리키한 케이스였는데 이제 영어로 CU 아니면 한국어로 CU와 같은 길이가 짧은 약어가 이제 상호명 안에 들어가 있으면 이제 저 커스텀 WM 같은 특정 브랜드를 이제 CU로 분류하는 사례가 굉장히 빈번해서 이걸 이제 부러뜨릴 수 있는 어떤 그 툴이 필요했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룰 기반 방식은 일단 계속 수동 보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예외가 나오면 또 규칙을 추가해야 되고 이런 어떤 공수가 된다는 점이 이제 또 문제점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지향한 거는 사람의 개입을 최소화하면서도 신뢰도는 유지하는 자동화 파이프라인 그리고 데이터가 계속 쌓이면 쌓일수록 더 좋아지는 귀납적 구조, 발전 구조였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가 전체 저희 파이프라인을 보여주는 핵심 장표인데 1단계에서는 일단 LLM을 활용해서 일단 상호명을 자동 정제합니다. 영문, 약어 같은 것들 한글로 바꾸고 이중 업종 간 매칭 테이블을 생성하고 그 이후에는 어느 정도 패턴화되는 것들에 대한 상호명들을 잘 분리해내 가지고 저희가 가진 정보 공개서 상의 프랜차이즈명과 그냥 바로 조인시켜서 일치 정답셋으로 만들어 버리는 그 과정. 그 다음에는 되게 유사한 어떤 페어인 것 같은데 완전히 앞에 1창 매칭에서는 걸리지 않았던 것들을 후보 추천 셋으로 올린 다음에 이제 휴먼 인더 룹 방식을 채택해서 이제 분석 한 명이 들어가지고 한 요 정도 후보 셋에서 우리가 정답 셋을 올릴 수 있을 만한 게 어떤지를 이제 검토하는 과정이 있었고 그 다음에 중간 과정이 저는 굉장히 중요했던 과정이라 생각하는데요. 이제 앞에 1차 매칭 과정을 거치면 이제 상호명 외에 남겨진 지점명에 대한 정보가 있기 때문에 이제 2차 매칭까지 이제 매칭되지 않았던 남은 프랜차이즈에 대한 어떤 정답 합성 데이터들을 지점명과 결합해서 만드는 과정이 일단 중간에 이제 스페셜 레시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는 이제 로베르타를 활용한 일단 딥러닝 모델을 학습하는 과정 그 다음에는 나온 확률과 저희 업종 교차 검증 어떤 이제 조건을 걸어서 최종 데이터 레이블을 하는 과정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요 중간 단계는 이제 빠르게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 이제 오른쪽 위를 보면은 이제 W 커피 컴퍼니 같은 그냥 영문만 있는 경우에 일단 상호명 혹은 프랜차이즈명이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가진 게 그 괄호 안에 들어가 있는 W 커피 컴퍼니 같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글 영문을 동시에 일단 채워 넣는 과정을 LLM이 수행하고 그리고 이제 정보 공개서 상에는 임의용인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제 업종 체계에서는 두발 미용업으로 이제 매칭돼야 되는 이런 작업에서도 저희가 이제 LLM을 써서 이제 어떤 특별한 프롬프트에 의해서 아주 일관된 결과를 내놓을 수 있게 일단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만들어진 이제 깜보치킨 삼성점과 같이 뒤에 있는 부분을 드러내면 앞에가 상호명이 딱
이제 프랜차이즈와 매칭될 수 있는 어떤 점들이 있다고 치면 그분만을 이제 이용해서 일단 완전 매칭시키는 1단계를 처리하면 이것만 해도 약 15만 건 정도가 자동 매칭되게 됩니다. 네, 그 뒤에는 이제 유사도 기반 정밀 매칭인데요. 여기서는 레빈슈타인, 자카드와 같은 일단 문자열 유사도의 업종 일치 여부를 가중치로 더해서 이제 복합 점수를 계산하고 가장 확실한 거는 바로 정답셋으로 올리고 이제 애매한 0.75나 0.95 정도 사이에 이제 후보 셋들은 이제 사람이 판단하게 해서 이제 뭐 시트라든지 어떤 데이터베이스 상에서 이제 정답셋으로 올릴 거는 올려주는 그런 방식의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이제 딥러닝 기반 이제 심화 분류인데 1, 2차에서 걸리지 않는 나머지 어려운 미매칭 케이스들을 이제 다루는 과정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한국어 로브레타 베이스 모델 기반으로 일단 전이 학습을 했고 이제 1, 2차에서 만들어진 정답셋과 그리고 미분류된 어떤 이제 확실히 정답일 것 같지 않은 네거티브 샘플들 그리고 3차 중간에 만들었던 합성 데이터들을 넣어서 학습을 시키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했던 거는 이제 1, 2차 매칭에서 가져온 정답 데이터만 넣은 게 아니라 실제와 비슷한데 완전 다른 정답이 아닌 네거티브 샘플을 넣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점인 것 같고요. 그래서 결국 이 단계는 이제 단순 문자열 일치를 넘어서 문맥적 의미와 패턴을 보고 진짜 프랜차이즈인지 아니면 미매칭인지를 분류해내는 과정이라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레이블을 만들고 결국 딥러닝 모델을 활용했다는 거는 확률로 계산된 어떤 결과를 갖게 되는 건데 저는 이 확률로 나온 결과를 활용하는 방식도 굉장히 중요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확률이 있으면 아까 말씀해주신 리콜과 프리시전 관계에서 이제 확률이 높으면 높을수록 완전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지만 이제 좁아진다는 문제가 있고 그걸 넓힐수록 부정확한 결과가 있는데 그거를 이제 실무자분들이 확률을 직접 이제 조정해 가면서 쓸 수 있는 형태로 일단 제공을 해드렸고 그리고 아까 매칭시킨 업종 정보를 이제 제공함으로써도 이제 확률을 낮추면 업종 교차 감증을 확실하게 걸어 가지고 어느 정도의 일단 그 프리시전 그 저하를 낮추는 그런 어떤 방지책 가드레일을 세웠다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결과를 말씀드리면 일단 기존 한 사람이 했던 수작업에서 일단 한 14만 개 정도의 분류되던 사업장이 약 25만 개 정도로 늘었고 그리고 프랜차이즈 브랜드 자체도 한 6,700개 정도로 걸리던 게 약 12,500개가 걸리는 결과를 일단 달성했고 저희가 만든 이제 따로 구비된 테스트 상에서는 한 99% 이상의 정확도를 달성한 것이 저희의 어떤 결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과를 아까 숫자만 보지 않고 어떤 정성적인 운영 방식의 변화를 보면 조금 더 이제 피부에 와닿는데요. 모델 도입 전에는 일단 문의가 올 때마다 분석가가 모든 케이스를 체크하고 정규 표현식을 작성해야 되고 이때 걸리는 시간이 애독하게 매일 하루씩 걸렸다. 근데 모델 도입 초기에는 일단 저희가 사람이 중간에 들어가긴 해서 30분 정도 걸리긴 했지만 일단 모호한 후보군만 분석가가 이제 개입해서 이제 분류하고 재학습 주기마다 일단 그 LLM 호출량은 약 300건 정도가 일단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많이 정착되어서 중간 판단 단계도 지금은 LLM 완전 그냥 자동화 해버렸고 정말 극단적인 엣지 케이스만 분석가가 개입해서 일단 정답셋으로 포함시켜주는 이제 작업을 거치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네, 저는 그렇게 중요해서 일단 활용 중인 방식을 보면은 제가 그 레이블 만들었다는 그 작업 내용을 일단 발표하자마자 제가 화장실을 갔다 온 사이에 저희 팀 한 분이 이런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그래서 이 프랜차이즈를 통해서 어떤 데이터가 어디에 분포해 있고 어떤 매출을 이제 이루고 있고 어디가 가장 급상승되고 있는지를 바로 탐지할 수 있는 대시보드를 만들 수 있다는 데이터브리스의 장점을 일단 짚고 넘어가고요. 그리고 이 방식이 또 강력하게 쓸 수 있겠다고 이제 생각이 들었던 점은 저희가 신규 가입 사업장이 들어오면 저희가 홈택스로부터 이제 수집돼 오는 그 중간 시간 과정 붕 뜨는 시간이 있는데 저희가 이 모델을 서버에 띄워놓고 이걸 추론하는 과정을 거치면 이 사업장 자체가 어느 업종인지 어떤 프랜차이즈인지가 가려지게 되고 그러면 우리가 가장 온보딩 과정에서 가장 베스트 케이스로 보이는 유저 페르소나를 매칭시켜서 이 사업장에 대해서는 그 가입 온보딩 과정을 타게 만드는 어떤 그런 플로우를 이제 기획하고 있는 단계까지 이르게 된 것이 꽤나 중요한 어떤 성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배운 점을 좀 세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일단 첫 번째는 모든 걸 LLM을 풀 필요는 없다입니다. 전처리에는 LLM이 굉장히 유용했지만 분류는 진짜 가볍고 통제 가능한 모델이 훨씬 효율적이었다는 점. 그리고 둘째는 비즈니스에서는 대충 맞는 건 통하지 않는다입니다. 현업이 일단 믿고 쓰려면
확률 스코어링과 저희는 이게 업종 교차 검증이라는 안전 장치를 통해서 일단 믿고 쓸 수 있는 데이터 품질을 만들었다고 일단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 Our data is everything인데 일단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로 어떤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할 것인가를 항상 고민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외부에서 멋진 모델 가져오는 것보다 우리 데이터로만 할 수 있는 어떤 경쟁력 있는 프로덕트를 만드는 게 중요하지 않나라는 일단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 지금까지 데이터브릭스 얘기를 안 했는데 그 얘기를 좀 해보자면 일단 여기서 중요했던 거는 일단 저희가 데이터 엔지니어링 팀도 있고 이제 데이터 분석 팀 뭐 이렇게 나눠져 있지만 이 데이터브릭스 환경에서 저 혼자서 이 모든 태스크를 이제 엔드 투 엔드로 모두 설계하고 배포했다는 점이 데이터브릭스의 어떤 유연한 구조를 일단 말할 수 있을 것 같고, 일단 왼쪽 일단 사진 이미지를 보시면 일단 데이터브릭스 워크플로우를 통해서 일단 파이프라인이 이제 단계별로 나눠져 있다 보니까 각 단계의 실행 순서나 자원 사용, 장애 대응, 재실행 단계가 가능하고, 그리고 저는 뭐 에어플로우를 자주 다뤄보진 않았지만 바로 그냥 적용해 볼 수 있는 아주 단순한 UI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이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일단 작업을 진행하다 보면 자원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쓰는 게 중요한데 이제 이 잡 클러스터의 이제 실행 영역을 보면 이제 스파크 매트릭스라는 어떤 UI 탭이 있습니다. 그걸 보면은 제가 설정한 GPU 클러스터가 어느 정도의 GPU 어떤 이제 실행률이 보이는지, 그리고 메모리를 얼마나 쓰는지를 보면서 아주 좋은 자원을 그냥 무한정 쓰면 되긴 하지만 회사에서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최적화 과정을 저 혼자 개인이 되게 편하게 수행할 수 있었다는 점이 굉장히 좋은 기능이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이제 ML 플로우인데요. 이 프로젝트는 일단 전통적 분류 모델이 아니라 중간 LLM이 생성해내는 결과를 이제 포함하는 프로젝트였기 때문에 그 실험 결과를 추적하고 그리고 버전 관리를 하고 틀린 건 왜 틀렸는지를 일단 지속 관찰하는 게 중요했는데, 이제 이런 ML 플로우가 이제 들어가고 이제 제가 실행하는 그 환경에서는 오토 로깅이 돼 있어가지고 이렇게 심겨진 어떤 그 결과물들을 일일이 일단 체크해서 지속 보완해 나갈 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어떤 저희 환경에서는 저라는 개인에게 날개를 달아줄 수 있는 어떤 환경이었다고 일단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정리를 해보면은 일단 오늘 프로젝트는 결국에 일단 요즘 LLM이 많이 발전하고 있지만 모든 거를 그냥 LLM API를 찢어서 해결하려는 그런 시도보다 데이터를 좀 꾸준히 깊게 살펴보고 효율적인 문제를 고민해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일단 결론에 이르는 것 같다는 일단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를 요즘 기업에서 진짜 많이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 대표님도 일단 LLM을 통해서 어떤 비즈니스를 해결해라고는 하지만 명확한 실체를 없는 이런 그 인터넷에 쳐도 안 나오는 이런 상황에서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이 조금이라도 어떤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 똑같은 고민하고 계시다면 저에게 언제든 이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발표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